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좀 특이한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판이라는 단어를 종종 씁니다. 예. 세간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예. 평판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 평판이라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목포와 손혜원 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책장에서 책을 몇 권 훑어보다가 요즘 뉴스와 관련된 책 하나가 우연히 손에 잡혔습니다. 예. 제목이 평판 게임이고요. 예. 데이비드 월러라는 옥스퍼드 출신의 평판 전문가가 쓴 책인데요. 내용은 뭐 마케팅과 비즈니스 전략 관련 책이어서 뭐 그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제일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목포요. 손혜원 의원이 탈당을 하고 언론사들과 전쟁을 선포한 느낌이던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포 문화재 혹은 목포 부동산으로 좁혀서 말을 하면 별로 지식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솔직히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우리 민중들의 삶에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이게 투기라거나 혹은 문화재 보존이라거나 이런 관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영역은 지금 언론이 이 문제를 다루는 태도에 관한 겁니다. SBS 끝까지 판다팀은 자기들이 특종으로 이슈를 제기한 거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으니까 계속 물고 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고요. 그런데 연일 일면이나 주요면을 채우면서 손혜원 타운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조중동의 보도는 사실 악의가 굉장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 특종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문제를 키우는 일이 흔하지 않거든요. 큰 언론사들일수록 남이 한 특종을 잘 안 키워줍니다. 그런데 지금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보수 일간지들은 SBS의 특종을 앰플을 갖다 대고 키우고 있죠. 그렇죠. 이건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조중동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위력을 어떤 경로로 발휘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관훈라이트 클럽의 세 분의 전문가의 의견에 98% 이상 동의합니다. 조중동의 위력이 과거와 달리 현저하게 약화됐다는 거죠. 근데 제가 2% 정도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은 조중동의 위력이 특정 영역에서만큼은 저는 지금도 여전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비해 약해진 건 분명하지만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얘네들의 영향력이 남아있냐면 사람을 살리거나 키우는 쪽으로는 영향력이 거의 제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들이 누구를 띄우겠다는 건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도 반기문 띄우려고 했다가 뭐 안철수 띄우려고 했다가 홍준표한테 비벼봤다가 다 잘 안 되는 거죠. 옛날엔 좀 되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당연히 YS, 됐습니다. 노태우 이럴 때. 예. 그렇죠. 지금은 안 되는 겁니다. 띄우는 게요. 그런데 얘네들이 누구를 작심해서 죽이겠다고 나서면 이쪽에서는 여전히 위력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제가 좀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평판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마케팅 측면에서의 평판은 평판이 있어야 기업이 잘 된다 이런 요지인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얼핏 들으면 좋은 평판을 쌓아야 기업 경영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예. 뭐 얼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좋은 이미지가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평판은 곧 자산이다라는 게 평판 게임의 저자 월러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월러가 모은 사례를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게 있습니다. 꼭 좋은 평판만이 기업의 자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나쁜 평판도 기업 경영에 매우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러는 평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관성. 예. 예, 좋은 평판이건 나쁜 평판이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드는 대표적인 두 가지 예가 바이킹과 마피아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인류학과 교수인 로빈 던바라는 사람의 연구를 인용하던데요. 예. 이 사람 연구를 보면 바이킹 중에 베르세르크라는 바이킹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전쟁을 할 때 늑대 가죽을 뒤집어 쓰고 싸우는데 위키백과에 보면 노르드의 전사들 중에서 거의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신들린 것 같은 경로에 휩싸여 전투에 임한 바이킹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르세르크는 싸움에 미친 바이킹들이라는 거죠. 이런 기록도 있어요. 베르세르크는 갑옷도 입지 않고 앞으로 돌격하여 마치 미친 개나 늑대처럼 방패를 물어뜯었으며 그 힘이 곰이나 들수와 같고 사람을 단 일격으로 죽였으며 불도 쇠도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또 이 던바 교수 연구에 따르면 베르세르크는 자기들한테 도전하는 부족은 무조건 절반 이상을 죽여버리는 걸 원칙으로 삼습니다. 아니, 뭘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전투에서조차 무조건 상대방의 절반 이상을 잔인하게 몰살을 시킵니다. 이유가 뭐냐면 평판 때문인 겁니다. 베르세르크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싸움을 잘한다라는 평판을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판이 강하게 유지되다 보니 북유럽 지역에서는 베르세르크에게 도전하는 부족들이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싸우면 몰살당할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던바 교수의 표현은 베르세르크는 잔인한 악마라는 평판 덕에 다른 평화를 표방하는 집단보다 훨씬 더 많은 부와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고 더 오랫동안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로가 든 두 번째 사례가 마피아인데요. 예. 마피아도 악마의 평판을 유지하는데 조직에 온 힘을 모읍니다. 전통적으로 마피아들은 새로운 조직원을 받아들일 때 오메르타라고 불리는 맹세를 한답니다. 근데 이 맹세가 서로 손가락에 바늘을 쿡 찔러서 피를 내고 혈서를 쓰는 거거든요. 아이고. 예, 그러면서 마피아 10계명을 암송을 한대요. 근데 그 10계명 내용이 대충 우리는 우리가 몸담은 조직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경찰에 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불만으로 인해 당국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국에 범죄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내가 저지른 범죄가 아닌데도 억울하게 잡혀도 경찰에 어떠한 사실도 말하지 않고 그냥 깜빵살이 한다. 심지어 라이벌 조직의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에 밀고하지 않는다. 내 조직이건 라이벌 조직이건 마피아 범죄에 대해 경찰에 뭔가를 밀고하면 반드시 죽음으로 응징한다. 뭐 이런 걸 맹세를 한답니다. 그런데 1920년부터 40년대까지 뉴욕에서 살인 주식회사라는 유명한 마피아 조직에서 일했던 에이브 렐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굉장히 잔인한 살인범죄 마피아였는데 뭐 조직 명령에 따라서 사람을 산채로 묻어버리기도 하고요. 송곳으로 귀를 찔러서 상대를 죽이기도 하는 잔인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마피아 내에서도 엄청난 명성을 날린 장투사자인데 이 사람이 1941년에 경찰에 붙잡힙니다. 그런데 이 거물급 마피아가 뜻밖에도 마피아 10계명을 싹 어기고 경찰에서 무려 85건의 조직 범죄 사실을 탈탈 불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마피아 사회에서는 설마 그 카리스마 킹왕짱 렐리스가 경찰에 불었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가보니까 경찰이 먼저 거래를 시도했다는 거죠. 너 이대로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동료들의 범죄를 불면 감형시켜줄게 요 한마디 했더니 렐리스가 냉큼 이걸 덜컥 받아들여서 다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당시 마피아들 사이에서 렐리스한테 붙인 별명이 카나리아였다고 합니다. 제잘제잘 우는 아주 작은 예쁜 새죠. 그러니까 렐리스가 경찰에 잡혔더니 그 조그만 새처럼 경찰한테 아부를 떨면서 제잘제잘 다 불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렐리스 자백 때문에 당시 뉴욕의 초대형 마피아들이 대거 검거가 되고 조직이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언어로 하면 서방파 두목, 만보파 두목 뭐 이런 애들이 다 잡혀서 이때 전기의자에서 얘네들이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경찰이 마피아를 박살을 내면 웬만하면 조직이 움츠러들거든요. 그런데 뉴욕 마피아는 그렇지 않고 즉각 렐리스 머리에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겁니다. 공개적으로 살인 청부를 하는 거죠. 아이고. 경찰에 털리는 상황인데도 이런 모험을 합니다. 이야. 그리고 경찰이 렐리스를 보호하는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 당일날 호텔에서 렐리스가 살해를 당해요. 예, 살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피아가 동료를 배신한 렐리스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응징을 했다는 거죠. 이때 마피아 사회에서 나왔단 말이 마피아는 경찰 앞에서 카나리아처럼 제잘제잘 불어서 먹이를 얻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 카나리아는 절대로 세장 밖으로 나올 수 없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인다는 마피아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거죠.
제가 이런 뭐 마피아나 바이킹 범죄 전통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마피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반드시 보복을 하는 이유. 베르세르크 바이킹이 반드시 적의 절반 이상을 몰살시키는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월러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잔인한 행동은 악마의 평판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이 악마의 평판이 이자들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줍니다. 배신하면 잔인하게 죽인다. 나한테 개기면 반드시 죽는다. 이런 악마의 평판이 유지가 돼야 이자들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경찰에 물었는데 얘가 살아있으면 다른 조직원들도 그거 보고 배신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마의 평판이 유지되면 베르세르크 바이킹이 오랫동안 번영을 누린 것처럼 마피아도 경찰을 피해서 더 번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꼭 좋은 평판만이 아니고요. 악마의 평판도 이렇게 일관성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요 이야기를 한국 사회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조중동의 영향력,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거나 키우는 쪽으로는 많이 약화됐지만 누구를 작심해서 죽이겠다는 쪽으로는 여전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건 시대의 변화와 무관하게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파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이 유튜브 시대고 뭐 SNS, 인터넷, 모바일의 시대여서 구닥다리 종이신문 마인드가 사회에 영향력이 별로 없죠. 이 힘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작심하고 사람 하나 죽이는 분야로 넘어오면 쟤들은 사람 죽이는 데에는 거의 킬러에 가까운 솜씨를 가진 칼잡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힘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게요. 수십 명의 기자, 우리가 기레기 하지만 사실 제가 접해보면 얘들 다 만만치 않은 실력의 소유자들입니다. 뭘 닦아내고 찌르는 솜씨로 따지면 네. 우리나라의 거의 최고 기술자들이에요. 이 기술자들이 보유한 사회적 네트워크도 굉장히 강합니다. 저만 해도 경찰 기자 시절에 경찰서 정보계 형사들하고도 친하게 지냈고요. 예. 국정원 지역 정보 담당자들하고도 교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경제부 기자들 중에는 삼성 같은 재벌들의 정보 라인하고도 가까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 중에 나름대로 실력이 있는 칼잡이들 수십 명이 대거 투입이 되잖아요. 사람 하나 이상하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걸 조중동이 동시에 덤비기 시작하면 그 사람 죽이는 것도 그렇게까지 힘든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요. 조중동의 경우에 우리한테 개기면 죽는다. 우리는 누구든 죽일 수 있다. 라는 악마의 평판을 유지해야 자기들한테 유리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악마의 평판이야말로 베르세르크가 그랬던 것처럼 혹은 마피아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조중동을 두려워하고 존중할 거잖아요. 그래서 조중동은 지금도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 악마의 평판이 자기들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아픈 마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존경했던 대통령 한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잃었죠. 예. 존경했던 진보정당의 한 의원을 작년에 또 그렇게 우리는 잃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명망가들을 보면 내가 조중동에 덕볼 일은 없다만 적어도 쟤들하고 원수는 안 돼야 되겠다라고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예, 베르세르크가 두려워서 다른 북유럽 바이킹 부족들이 걔네들한테 길을 열어준 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베르세르크가 그 악마의 평판 덕에 부귀영화를 누렸듯이 조중동도 악마의 평판 덕에 지금도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저는 목포부동산, 목포문화재 논란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때 그 칼잡이 집단의 일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네, 얘네들과 전쟁을 벌이기로 한 손혜원 의원의 앞날에 저는 많은 걱정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베르세르크나 마피아처럼 악마의 평판을 목숨줄로 여기는 자들과 싸우는 게 진짜로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매우 고통스러운 미래가 열릴 겁니다. 예. 어쩌면 진짜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사회가 몇십 년 동안 진보를 이뤄내면서 조중동 보수언론 카르텔이 밀어주는 사람이 뜨는 일은 분명히 많이 사라졌죠. 이건 명백한 역사의 발전입니다. 그런데 아직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악마의 평판을 무너뜨리는 일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한국 사회가 조중동의 완전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개들이 죽이고자 마음먹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살리는 경험들이 누적이 돼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고난의 길을 선택한 손혜원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예. 근데 이분의 길을 진심으로 응원을 하려고 합니다. 부디 이 보수 언론과의 싸움에서 지치면 안 되고요. 잘 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꼭 명예롭게 살아 돌아오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이 정도로 오늘 평판과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한배 기자님. 네. 아무래도 사주나, 편집국 고위 간부, 더 나아가서 네. 이제 그 언론사의 경영자들. 네. 이들이 특정 정치인을 죽이자 하고 이제 네. 달려든 것일 텐데. 네. 근데 이제 일선 기자들, 특히 젊은 기자들은 어떤 마인드인가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들도 그래요. 젊은 기자들은 이 죽이자고 하는 사람이 일반 범부는 아니고 어쨌든 최소한 권력에 가까이 있는 높은 분들일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부당하고 정의로운 걸 떠나서 권력자의 뒤를 캐서 공격을 하자라고 하면 기자는 본능적으로 마음이 뛰어요. 그러니까 언론인은 권력을 견지한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일을 정의와 부정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언론의 사명감의 관점에서 봐서 되게 신나게 달려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언론이 높은 사람 물어뜯자고 딱 작심을 하게 되면 위부터 아래까지 굉장히 공고한 단결력이 생깁니다. 이래서 무섭습니다. 이 간접들이요. 이걸 정의와 도덕의 관점으로 설득을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권력을 견제해야 되는데 이래버리면 그냥 정리가 싹 돼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 씹새끼들한테 말이죠. 네. 우리 사주의 비리를 한번 까보자. 이러면 어떨까요? 그건 그게 우리 언론에 민낯이고 쪽팔린 거고요. 예. 더 웃긴 건 이명박 박근혜 때만 해도 예. 이제 편집국장이 권력자들을 공격하자 파헤치자라고 지시를 하지 않아도 그런 관점이면 편기자들이 나서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럴 때는 또 안 나서죠. 양면성이 많고 많이 개혁돼야 됩니다. 갈 길이 멀죠. 그러니까 이제 권력 견제가 1차원적 수준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사회의 진정한 권력이 무엇인지를 우선 가늠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삼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토건 세력 아니에요. 네. 예. 이들 건너뛰고 이 여당에 손혜원 의원이 김정숙 여사하고 가깝다 그러는데 아니 가까운 거하고 실제 지금 이 여당 내에서의 어떤 그 지위가 공고하다거나 혹은 이분 자체가 앞으로 대권에 대한 꿈이 있는 인물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 부인과 가깝다는 그런 허울을 갖고 이게 집요하게 인간 사냥을 하는 행태. 손혜원 의원은 그렇다 치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지금 이른바 친문 세력들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들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을 까부술 때는 또 어떤 논리? 경기도 도지사여서 권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까부수려고 하나? 여간 참 이들의 정의가 선택적 정의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네, 한국 언론은 늘 선택적 정의에 의한 비겁한 행태를 잊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리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